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기본소득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 옆에 나와 계시는 노동당 금민정책위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본소득 A부터 Z까지 나눠보는 시간, 일명 금민의 마이너스 기본소득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네요. 그건 아니고요. 네.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영수에 박혀 있었어요. 네, 강의 나가는 알겠습니다. 것 좀 있고요. 여기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요. 7분께서 여기 숫자 보이시죠? 6분께서 지금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 많이 저조하네요. 네, 아직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접속하신 분들께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댓글이 아직 없죠? 저희 화면상에는 아직 질문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전 질문 보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 같이 볼까요? 네. 네.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나요? 글쎄,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네. 기본소득이 뭔가에 대해서 좀 말을 좀 풀어보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이란 일단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가 이 현금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 지출. 네. 그런데 모든 개인에게 일체의 자격 심사가 없이 이전한다. 네. 그러니까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이런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현금 이전이고요. 네. 그리고 이 액수에 대해서는 생계에 충분하고 문화적, 사회적 참여가 가능한 정도여야 된다라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의 권고안이 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왕 시작했으니까 몇 분 더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기본소득 재정의 특징입니다. 기본소득을 만약에 우리가 공유 자산이 있어가지고 공유 자산의 수익을 분배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조세로 걷어서 분배하는 게 되잖아요. 네. 어쨌건 이건 조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조세인 건 맞는데 매우 특수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세의 보통의 기능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고적 기능이라고 불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충용한다.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 주고 뭐 등등 이런 거 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조정 기능이 있죠. 예를 들어 금융과세를 하는 그러면 특정한 투기적 금융에 대해서 억제 효과가 주고 또 거꾸로 부자들한테 감세를 준다 그러면 투자를 하라는 식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감세 정책을 펼치는 거고요. 어쨌건 증세건 감세건 어떤 세목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경제적인 조정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재분배 효과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조세에서는 재분배 효과를 갖는 것은 사실은 선별적인 공공부조만 재분배 효과를 갖죠. 전체를 위해서 걷어서 쓰는 게 세금인데 그 중에 일부를 현금의 형태로 특정 인구계층 또는 특정 집단한테 이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인구 집단 그 현금 이전을 받은 사람들의 처지가 나아지겠죠. 즉 기존의 선별적인 소득보장 정책을 위한 재정은 완전히 거의 탈락자들을 대주는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이 정도 재정에 시정을 합니다.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효과가 크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기본소득을 위해서 거둔 세금은 딱 한 개의 기능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분배. 이거밖에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기본소득이란 특정한 조세 제도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그냥 n분의 1로 평등 배당하는 거예요. 부자 내고 실전 못 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받는 건 다 n분의 1로 받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소득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다른 재정 지출과 기본소득 그 효과를 서로 비교하면 조금 무익한 논쟁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도로를 닦는 게 낫냐 조세를 걷어가지고 아니 복지에 쓰는 게 낫냐 복지에 쓸 때도 A에 쓰는 게 낫냐 B에 쓰는 게 낫냐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소득이 낫냐 아니면 다른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이 조세를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게 낫냐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쓰는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제 설명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국가가 돈을 잘 썼니 못 썼니 하는 논쟁 바깥에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기본소득은 이 재분배 효과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죠. 지난번 노동당 정책은 30만 원 기본소득이었는데 184조가 듭니다. 30만 원 주려고 하면. 그럼 이 184조가 엄청나게 막대한 재정이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그 돈 갖고 다른 거 공공서비스 등등등등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이 약간 방향이 틀렸다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바로 기본소득을 위한 조세의 특수성 이것 때문에도 틀린 거지만 실제로 184조만큼 우리가 거둔 거냐 네. 그것도 아니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184 걷어서 184조를 전부 다 30만 원씩 1인당 30만 원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매달 30만 원, 그러니까 연간 3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받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조세 부담이 한 100만 원 늘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조세 부담이 늘은 게 아니죠. 오히려 240만 원 정도의 수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간 360만 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된, 기본소득 때문에 더 부담하게 된 경우에만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명목과세, 이건 184조이지만 순조세, 실제 그 사람이 낸 돈만 따져갖고 계산한 순조세 증가는 184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순조세 증가가 얼마인가를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진세로 하면 굉장히 클 거고요. 95% 정도가 혜택을 볼 거고, 그리고 뭐 똑같이 정률세로 걷어도 절반 이상 85%까지 혜택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184조라는 큰 돈이 드는 것 같지만 이것은 착시현상, 전문 용어로 재정환상이라고 그러죠. 네. 착시현상이고 실제 들어가는 돈은 그것의 절반에서 뭐 3분의 2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은 말씀 그래요? 하셨는데, 조금만 얘기했는데. 나 그래요? 앞에 본 부분부터 조금 짚어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이제 기존의 이제, 사회주의 형태의 복지제도의, 차이를, 말할 때, 그러니까, 뭐, 기존의 복지를 하는 게 더 낫냐, 이런 질문은 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기본소득은, 어떤 권리에 대한 배당인 반면에 기존의 사회수당은 필요에 따라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는데 기본소득은 그것과 비교하자면 사전적으로 배당을 주는 수당이라는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세 저항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여기 질문 하나 관련된 거 있어서 잠깐 보면은 기본소득은 세금을 걷어야 가능하잖아요. 조세 저항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좀 관련해서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조세 저항. 받는 게 1인당 360만 원인데,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세금을 갖다가 1000만 원씩 내야 된다. 그럼 조세 저항이 생기겠죠. 근데 이때 이 질문의 핵심은 그런 사람들
조세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360만 원을 받고 자기는 세금을 100만 원 더 내는데 그런 사람도 조세에 대해서 심리적인 저항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재정환상, 특히 좁게 얘기하면 조세환상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조세한 거는 세금은 국가가 공공적인 목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세금과 공용주차장 사용료 이건 다른 겁니다. 공용주차장 사용료는 공공의 것을 내가 쓰는데 내가 주차장을 사용하잖아요. 나한테 특수하고 특정되어 있는 이 대가가 있어요. 국가가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해서 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거둔 돈이 나한테 혜택이 되느냐? 이걸 사람이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착시 효과죠. 근데 돈은 받는 것 같다. 나한테 혜택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럼 이제 재정환상이 생기고 돈 걷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재정환상은 중산층일수록 심하죠. 예를 들어 뭐 세금을 올린 것 같은데 세금 거서 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인 복지만 하는 것 같다.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소득의 경우는 그런 생각 가질 여지가 없어요. 누구나 봅니다. 내가 세금을 얼마를 더 냈고 근데 돌려받는 건 얼마다. 그럼 손해다. 이게 투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요. 지금 한국은 기본소득 도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세금을 뭐 일반 재정이 아니라 기본소득세라는 특수목적세로 걷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더 확실하죠. 기본소득세 내가 세금 얼마 낸다. 근데 연간 얼마를 돌려받는다. 그게 난 이득이다. 혹은 손해다. 이게 분명할 겁니다. 한국은 워낙에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심지어 동률세, 예를 들어 뭐 10%, 15% 동률세로 걷어도 85%의 인구에게는 이득이 된다고 합니다. 김남년 선생이 만드는 그 중위소득자 지표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진세라 그러면 95%까지도 이득이 될 텐데 누구나 분명히 보이겠죠. 이건 기본소득을 위해서 내가 내는 기본소득세는 나한테 손해가 아니다. 더 많이 돌려받는다. 조세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런 우려는 있겠죠. 이렇게 재분배를 자꾸 하는 게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n분의 1로 평등 분배하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냐? 그럼 뭐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노동 의욕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은 할 수가 있겠지만 조세 저항이라는 테마는 사실은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없다. 오히려 전통적인 복지국가에 즉 뭐 공공서비스라든지 사회보험이라든지 선별적인 사회수당으로 유지가 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조세에 대해서 더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저항이 실제 역사적으로도 진행이 됐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로 기본소득이 거의 95%, 85%의 국민들이 이득을 보는데, 사실 또,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특수세 얘기하시고, 그 시장도 이번에 뭐 공약으로 그 토지대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13조로 15조. 15조. 네. 15조로 해서 1인당 치면은 월 2만 원 되는 돈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 보면은 2만 5천 원 되게 적어 보이는데, 그 15조 엄청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조세 부담률 실제로 이제 내는 것과 받는 것을 계산했을 때 총 조세 부담률에도 그만큼이 되지 않고 순조세로 따지면 7조나 8조겠죠. 그것보다 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쓰는 사람은 15%에서 5%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럼 보통 우리들인 흑수저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제도라는 것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얘기 듣다 보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25,000원이 작은 건 사실이에요. 흑수한테 그렇게 도움이야 되겠지. 껌값
취약소득이라는 얘기. 그건 맞는데, 근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불평등 되게 심하죠. 네. 그러면은 GDP 중에서 15조는 이게 평등 배당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 15조가 불평등을 15조만큼 완화하는 겁니다. 물론 매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5조 중에서 순노세 증대는 한 18조 되겠죠. 그게 재분배 규모예요. 18조 정도가 불평등을 완화시킵니다. 거기서 반대로 안 하자는 것보다는 7, 8조를 더 평등하게 나눠봤자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5조는 굉장히 큰 돈 같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토지 보유세 걷어서 토지 배당으로 나눠줄 게 아니라 15조를 좀 좋은 데 쓰자, 유치원 더 잘 짓고 뭐 하고 공공에 쓰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까진 큰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 토지는 공동의 것이니까 배당을 받는 거고, 조세를 통해 가지고 그 배당 당연히 정당한 배당인 거고, 또 하나 필요에 따라서 이 공공 서비스라든지 사회수당을 만들거나 혹은 뭐 도입하거나 좀 강화하거나 해야 될 부분은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할 필요 없고 저것부터 하자. 이건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느냐. 국가에서는 제약성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세를 올리는 건 아니다. 이런 신자유주의를 전제를 하고 예산 제약성이 있으니 우리나라에 부족한 복지도 많으니까 이것부터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OECD 평균까지 조세 부담률을 올리려고 그러려면은 한 10%, GDP 10% 정도의 액수, 약 200조, 180조에서 200조 가량 더 올릴 수 있는 건데 순조세로 따지면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예산 제약성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따지는 논쟁을 해야 되느냐? 증세 논쟁을 하는 게 더 옳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아까 소득 불평등 말씀해 주셔가지고 잠깐 수치를 보면요. 2017년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 우리나라 소득 집중도를 봤을 때 48.5%였는데요. 1995년도 이제 20여 년 전이죠.로 보면은 34.7%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20년 동안 이제 거의 10%, 14% 가까이 상승한 수치인데요. 이게 소득 불평등이 이게 굉장히 심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 네 번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게 좀 통계마다 약간씩 다른데 1, 2위가 보통 이스라엘 아니면 미국이고요. 3위가 터키 정도 되고 4위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고 그것이 강화되는데 소위 이제 신자주의의 강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회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제 복지국가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질문에도 있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최근 언론에서 복지국가가 우선이냐 기본소득이 우선이냐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과거 복지국가 시대에는 현실적 필요로 제기되지 않았던 기본소득이 이제 세계적으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이미 경험했고 한때 잘 작동했던 복지국가 대신에 기본소득이 굳이 현재 시점에 활발하게 거론되는 배경과 맥락을 짚어주셨습니다. 라고 질문을 또 네, 좀 쉽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원래 복지국가가 전제하고 있는 건 완전고용입니다. 서구의 복지국가는 완전고용을 전제를 했고 완전고용 속에서만 작동을 하는 체계죠. 뭐 예를 들어 1942년인가요?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베버리지 리포트가 있는데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은 베버리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복지 체계의 목표는 빈곤의 예방이다 그래요. 빈곤 예방이에요. 빈곤 구제가 아닙니다. 근데 기본소득 같은 생각 안 했어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 시대잖아요. 42년에. 그 동시대인으로 러셀도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근데 기본소득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보험 체계와 선별적인 복지만 가지고도 예방이 된다고 봤어요. 모든 사람이 일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또는
때 은퇴 이후에 대해서 사회보험으로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고 질병 등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은 빈곤은 예방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복지 모델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에서부터 대량 실업이 생겨났죠. 10% 이상 실업자가 생기고 난리가 났죠. 신자유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불안정 노동이 확산이 됐죠. 일자리 갖고 있는데 일자리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뭐 팟타이머라는 이름으로 줄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50년대나 60년대식의 완전고용은 이미 깨진 거죠. 1970년대 후반기 이후로 완전고용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베버리지 복지의 이 수당제도, 즉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거나 또는 은퇴 이후에 고령화를 위해서 노동능력에 결여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만으로 이게 예방이 됩니까? 예방이 안 되죠. 일자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사회복지체계의 핵심이 빈곤의 예방이 아니라 빈민구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수당제도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돈을 못 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빈민구제로 사회복지의 체계의 중심도 바뀌고 여러 가지 선별적인 수당제도 마구 생겨나기 시작했고 7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의 이제 복지제도까지 노동영역 복지까지 쭉 발전해 온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사실은 완전고용의 종식이라는 이 실제 사회 사실, 이 사실성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당성,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최소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소위 사실 저 작년이었나요? 그 알파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건 앞으로 이제 문제인데 더 심각해지죠. 네. 지금도 일자리가 안 그래도 불안정 노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 계급의 많은 나라는 절반, 적은 나라는 3분의 1 이상이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노동도 얻고 있지 못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의 핵심은 사실은 노동력 절감이에요. 네. 예. 쉐어 이코노미, 공유 경제라는 것도 사실은 자원을 공유하는 것은 자원 절감이나 효과를 가져오지만 네. 공유 경제도 노동력을 그걸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력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온 디맨드 인플로이먼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치 이렇게 무슨 주문 생산처럼 무슨 주문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 오면 콜센터죠. 온갖 노동력이 다 콜센터가 되는 겁니다. 이 재즈바에서 하루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을 긱이라 그러는데요. 네. 미국의 상무성 용어, 미국 그 노동부 용어 중에 긱 이코노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긱 경제라고 한국에 번역되죠. 이 긱 경제로 다 바뀔 거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 그래서 사실상 절반 이상이 실직할 거다. 이렇게 예견을 하죠. 이미 신자유주의 35년 동안 완전 고용은 깨지고 불안정 노동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정 노동 역시 앞으로는 사실 그런 방식으로 일자리라도 보존이 될지가 네. 좀 불투명한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기본소득 논의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저 뭐죠? 고속도로에 이제 톨게이트는 이제 무인화된 지가 꽤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됐죠? 뭐 불과 몇 달 전부터 해서 이제 맥도날드도 지금 거의 다 이제 무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청년 실업도 요새 엄청 심각하죠. 10%가 훨씬 넘는 정도로 청년 실업이 계속되는 것이 이런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여기 좀 이제 댓글이 막 올라왔는데요.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 네. 뭐 어쩔 수 없고 이게 제일 크게 한 건데 자, 예, 시스템상 이게 제일 큰 상황인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정각에 시작했을 줄이야. 우주 최강 기본소득 최고. 금미는 기본소득의 신이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버퍼링이 심해서 시청하기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유지국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해결되셨나요? 네. 위에 걸 읽었군요. 네. 볼펜 돌리기에 달인도 출연하신 듯이라고 저를 꼬집어 주신 것 같고요. 질문도 몇 개 있어요. 몇 개 읽어볼까요? 최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겹치지 않나요? 일단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이 고용률이 떨어지는 나라고요. 네. 평균 고용률만 봐도 5% 이상 떨어지고, 네. 두 번째 소득 불평등 역시 OECD에서 거의 끝이고요. 네. 뭐 똑같은 얘기겠지만 노동소득 분배율도 OECD 주요 국가보다 10% 이상 빠지고요. 네. 그리고 공공복지 지출 역시 OECD 평균보다 10%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복지 논쟁이 필요한 나라죠. 그리고 특히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좀 복지 제도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없을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부분에 벌써 어려운 걸 많이 다뤘는데요. 좀 재밌는 사전 질문들이 몇 개 있어서 좀 가볍게 다시 좀 분위기를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한번 보셨죠? 아니. 안 보셨어요?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 보셔도 워낙 잘하시고 기본소득이 신이시라서. 왜 그러세요? 네,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기의 기본은 빵빵 터지는 입담이라고 봅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자, 그럼 본격적인 말이기에 앞서 기본소득 사행시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런 건 잘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좀 질문을 하셨는데. 어려운데. 네, 어렵지만 한번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오늘 띄울까요? 한번 해보시죠, 직접. 네? 직접 한번 해보시죠. 오늘 띄워드릴게요. 됐습니다. 그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넘어가고요. 요것도 좀 가볍게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2017년 3월 1일부터 매달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뭐 하실래요? 라고 묻는 것은 너무 상투적인 질문이지만 뭐 하실 거예요? 예술활동이라고 덧붙여주셨네요. 오늘, 어제군요. 어제부터인데. 네. 책을 좀 사지 않을까 싶은데. 훌륭하시네요. 좀 비싼 책들이 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 있을까요? 많은데, 새로 나온 책들. 그리고, 비쌉니다. 네, 그래요? 책이 뭐 비싸봤자 몇만 원? 그러지 않아요. 네. 보통 뭐 100파운드, 100유로 막 이럽니다. $100. 얼마죠? 10만원 이상. 네. 얇은 책. 근데 그거 한번 보고 평생 다시 볼 것 같지 않은데, 네. 일주일 정도밖에 안 볼 책을 10만원 주고 살려면 아깝고, 네. 도서관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고, 뭐 그런 경우 많죠. 새로 나온 책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기본소득을 나오면 그럼 원래 몇 번 안 봐서 안 칠 책이지만 사치를 좀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치도 좋죠. 다른 사람들한테 뭐 빌려주면 되니까. 네. 좀 먼저 보고. 네, 근데 여기 예술활동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글쎄요. 예술활동 좋아하세요? 예술 소비를 좋아하죠. 네. 원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노동사회에서 다중활동사회로 이행을 한다 그러거든요. 네. 높은 기본소득을 주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렇게 될 경우, 이거 앙드레 고르가 한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다중활동사회 또는 문화사회를 이행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없어지죠. 네. 그것을 문화사회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위 진보적인 문화운동이 지금까지 도달한 거는 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고급 문화에 대해서도 이 저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접근권을 갖도록 만드는 거. 네. 그거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중문화의 활동들을 갖다가 네. 문화 개념에 집어넣는 거. 네.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네. 사실상 기본소득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격이 없어지겠죠. 네. 자기가 생산자이고 소비자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얼마 전, 며칠 전일 텐데, 이랑의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됐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이랑 아세요? 이랑이라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더 소비를 많이 하시는. 네. 인디 가수인데요. 네. 무슨 대중음악상인가에서, 네? 한국 대중음악상, 여기 수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소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번 달에 이제 수입이 40 얼마였고 이번 달이 좀 고맙게도 90 얼마인데 돈이 너무 없어서 월세가 50인데 그래서 트로피를 팔겠다 이렇게 하면서 트로피를 50만 원에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음원 수입 구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바뀌어 하는데 기본 소득이 도입되면서 좀 많이 좋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전통적인 접근법은 사실은 공급 측 접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술가들의 무슨 수당이나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게 주로 프랑스가 그렇게 한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서구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죠. 로마 때 시작이 된 거고 르네상스 체제가 그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후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후원의 대상을 인디펜던트까지 이제 넓히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는 예술의 생태계 자체를 바꾸는 거죠. 예술의 생태계 자체를 바꾸면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예술가들의 뭐 콘서트에 네. 충분히 갈 수 있고 문화적인 참여가 모든 사람한테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들이 훨씬 더 이 독립성을 가지면서 창작자로 남을 수 있겠죠. 네. 네. 좋은 것 뭐 같습니다. 네. 비슷한 논리인데 사실은 사회적 경제도 그런 겁니다. 사회적 경제도 뭐 국가가 뭐 이렇게 자꾸 공급 측 정책으로 뭘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경제 생태계 자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기본소득이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은 뭐 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고용 효과가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높은 기본소득을 주면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어떤 다중활동 효과가 나올 겁니다. 네. 인간이 훨씬 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네. 뭐 창업도 하고 뭐 예술 활동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창업 효과, 문화 효과, 예술 효과 뭐 이런 게 나올 거고 네. 그리고 뭐 덧붙여서 사회적 경제 효과도 나올 거다.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생기는 게 훨씬 더 장기 지속할 수 있는 이 틀이 생기는 거지. 뭐 푼돈식으로 뭐 계속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만은 갖고는 안 되겠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것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고용효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기본소득이 우파도 주장하기도 하고, 좌파도 주장하는 좀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설계는 다르죠. 뭐 소위 이제 직접세 비중이 높냐, 뭐 간접세 그 이제 비중이 재원에서 높냐. 다를 거고 설계도 네. 다를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파 기본소득을 주장하거나 혹은 이제 기본소득에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은 오히려 임금을 줄이고 그러니까 노동 유연화가 일어날 것이다. 불안정한 일자리만 확산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도 좀 있거든요. 그 질문이 여기 관련돼서 있는데 네. 그럼 뭐 그런 거죠. 일단 이 비대칭적인 그러니까 자본의 힘이 훨씬 더 큰 세계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상상 자체도 이 역관계가 자본 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30만 원 주면은 그 점주가 월급 30만 원 줄이자고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네. 이런 발상이죠. 근데 실제 효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강한 기본소득이면 지급 액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겠죠. 미국의 그 계급론을 하는 학자인 에릭 올린 라이트가 주장한 건데요. 네. 기본소득을 주면은
그 받은 만큼 최소한 파업기금이 생기고 오히려 협상력이 커진다. 그래서 네. say no, 나 안 하겠다 네. 라고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게 잠재적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교섭에 있어서 개별적인 노동자의 협상력이 커진다. 네.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도 노동의 협상력이 커진다. 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간다. 오히려 거꾸로 임금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너희들 바보냐. 기본소득 받은 만큼 그럼 월급 빼줄래 니가. 그러지 않는다. 네가 그 회사 안 다녀도 먹고 살 게 있다 그러면은 월급 더 내놔라고 주장하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관계 자체를 원래 자본이 센 관계인 거다. 노동관계는 자본이 센 관계인 거다라는 네. 고정적인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은 역관계고 역관계는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역관계가 바뀌는 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조직력. 조직률이 높으면 역관계 바뀌죠. 두 번째는 제도적인 힘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법 체계가 잘 돼 있으면 노동자한테 유리한 거고 나쁘게 돼 있으면 노동악법이 되게 많으면 말입니다. 자본이 유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체계가 역관계를 좌우합니다. 조직률이 굉장히 낮아도 노동법이 잘 돼 있으면 교섭이 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상황적 요인이에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부분의 노동자들은 조직률도 낮고 뭐 그런데 그렇게다가 이 제도적인 힘도 잘 뒷받침돼 있지 않은데 근데 그쪽에서 필요한 인력은 굉장히 그러니까 노동 수요는 되게 많은데 노동 공급은 굉장히 적어요. 그럼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면은. 그러니까 나는 일을 안 하겠다라고 이 질 나쁜 일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질 나쁜 일자리, 그 3D 업종 같은 경우에 이 임금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임금 협상력이 강화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물론 이건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높은 액수를 주면 줄수록 확실히 그런 보장책이 나타나겠죠.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근데 과도기적으로 낮은 액수일 경우에 낮은 네. 기본소득을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저임금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고 이 임금을 떨어뜨리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게 콤비 임금 효과라 그러는데요. 네. 콤비 임금으로 작동할 것이다. 네. 이걸 막으려면은 낮은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는 반드시 최저임금의 강화를 네. 연동 정책으로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예. 노동당 정책은 그렇죠. 30만 원이니까 이게 낮은 액수잖아요. 30만 원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시장보다 훨씬 높은 것 어쨌건 30만 원 먹고 살 수 같아요. 먹고 없잖아요. 살 수는 없습니다. 61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15년 정도에 네. 1인 61만 원입니다. 1인 가구 생계비가. 네, 최저 생계비죠. 최저 생계비가. 네. 그러면은 절반을 주는 건데 그걸로 네. 먹고 살아라. 최저임금 없애겠다. 그럼 그거 안 되죠. 낮은 기본소득은 연동 정책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런데 뭐 90만 원 준다. 뭐 필요 없죠.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나 일 안 할래. 그리고 say no. 걸레 집어 던지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 임금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아, 좋죠. 네. 네. 아, 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이게 이 협상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관련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기본소득 뭐 그런 기여할 얘기도 하죠. 것이냐. 네. 네, 그런 얘기도 하죠. 이것은 이제 일단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한번 생각해보죠. 남성이 이제 생계부양을 위해서 시장 노동을 하고 여성은 집에서 재생산 활동만 하는 경우에 네. 그럴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 생계수준 기본소득이 도입된다 그러면 확실히 가족관계 안에서 협상력이 증대되겠죠. 네. 집에서도 걸레를 집어 던지고. 뭐 그렇게 가능하겠죠. 네. 두 번째는 뭐 사실 요즘은 외벌이 부분 별로 없어요. 거의 하층으로 내려오면 저소득층일수록 맞벌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소득층 맞벌이라는 게 특징적인데 남성 전일제 정규직 대 여성 비정규직 시간제 혹은 파트타이머 이렇게 성별 분업이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가 밖에서 돈 벌고 노동을 하고 임금 노동을 하고 여성은 재생산 활동을 하는 이런 모델이 아니죠.
둘 다 하는데 좀 질 좋은 일자리는 남성이 하고 질 나쁜 일자리, 시간제, 비정규직은 여성이 하고 이런 식의 이상한 노동분업인데 네. 서구도 그래요. 가장 특징적인 게 네덜란드죠. 남성은 거의 전일제의 3분의 2가 남성이고 시간제의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높은 기본소득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럴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아, 당신 말이야 노동시간 단축하고 좀 빨리 집에 와. 그런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제 젠더 타임 갭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별 시간 격차. 성별 시간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여성보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일합니다. 실제 지생산 활동에 여성이 더 많이 일을 하는 만큼 남성이 임금 노동 시간이 더 많아요. 그게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별 시간 격차가 줄어들고 성별 노동 시간 격차가 줄어들면은 그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 일찍 돌아왔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해. 네. 그래서 훨씬 더 돌봄이라든지 가사노동 문제에 있어서 성평등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제공해 줍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또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기 싫다 그러면 나 하기 싫다 그러면 네. 쫓아내야죠. 그렇지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나 하기 싫어. 그럼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 근데 네, 그럼 어떡하겠어? 쫓아내야죠.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만둡시다. 네. 그전에는 그만두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네. 근데 그때는 그만두자고 얘기할 수 있는 객관적 사회적 조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기본소득이 뭘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바꿔주는 게 아니라 주체가 바꾸는 겁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그런 새로운 주체가 생길 수 있는 여지,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실제 이렇게 공허한 논쟁,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가 이런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비협력적이다라는 매우 구체적인 논거로 압박이 가해지겠죠. 그때는 안 바꾸고 근데 그만하자고 말할 수 있는 담 큰 사람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당해본 일이 아니라서. 네. 실제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 이제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성 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이제 비정규직을 줄이는 문제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동 공간에서의 협상력이 증가하면 이제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구조를 만드는 데도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네. 네. 물론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낮은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는 이것을 그냥 경제적인 그 효과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나올 것이다. 미미한 효과에 나타나겠죠. 그것보다 정책적으로는 사실은 뭐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등을 별도의 정책 트랙에서, 법률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네. 높은 기본소득이면 알아서 좀 이제, 나 기본소득도 100만원씩 받는데 말이야. 좀 적게 일하자. 아이씨. 사장 그 물건 찍어내는 것만 이게 무슨, 세상에 기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네. 노조가 아예 노동시간 줄이자고 주장할 거예요. 근데 그게, 도입단의 낮은 기본소득 모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네. 또 여전히 잔업특근 해야 되는 임금체계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뭐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노동시간에 대한 법률적 단축이라든지 등이 필요한 거죠. 뭐 35시간제를 한다든지 30시간제를 한다든지 이런 인위적인 단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노동당에서는 그 최저임금 1만원 지난 총선 때 그게 낮은 기본소득 30만 원이니까 최저임금 1만 원하고 네. 35시간제를 5시 퇴근제죠? 그렇죠. 5시 퇴근제. 그럼 5시에 퇴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네. 5시 퇴근한 다음에 토요일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저희 슬로건이었는데. 그건 이제 슬로건은 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네. 핵심은 35시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57, 35. 네. 네. 근데 어쨌건 그런 연동 정책을 이렇게 같이 걸어둔 것은 30만 원 액수가 생계 충분한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애는 거고, 네. 모든 것을 경제적인 효과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사전에 네. 설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기본소득의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충분성 여부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죠. 효과가 다를 텐데 지금 총선 1년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 그 당 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기본소득 액수는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글쎄요, 61만 원은 좀 과한 것 같고요. 과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인구 사회학적 기준을 가지고, 이 생계 수준 모델을 설계한다 그러면은 41만 원, 45만 원 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표준 가구가 사실은 뭐 퍼센트로 따지면요 1인 가구도 뭐 거의 3분의 1에 가깝게 됩니다. 네. 그런데 가구당 평균 숫자로 따지면 2.5인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2.5인 가구로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1인당 41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면은 생계수준 기본소득이 만들어지죠. 네. 근데 이 경우는 1인 가구가 손해보는 겁니다. 1인 가구는 41만 원 갖고 살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네. 생계수준이 안 되죠. 네. 2.5인이라는 건 없구나. 3인 가구면 좀 넉넉하고, 네. 2인이면 좀 부족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인 가구나 2인 가구, 는 무조건 손해인 거예요. 41만 원 기본소득에서. 네. 생계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문제는 좀 별도의 정책, 다른 별도의 정책으로 보강을 하더라도 뭐 전체 보편적으로 n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 건 생계 수준을 그 가장 통상적인 가구 모델에 맞춰서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역시 과도기적인 모델인 거고요. 네. 원래 하고자 하면 1인 가구 생계 수준을 기준으로 해라라는 게 맞죠. 장기적으로는 60만 원 정도 바라봐야 그렇죠. 60만 원이 왔는데 60만 원 하려고 그러면 거의 40 GDP 대비 총조세 국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무기로 예.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30%대 평균. 평균 네. 정도죠. 50%가 40%면 예. 아직 우리나라에 좀 갈 길이 먼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갈 길이 먼 한데 지금을 적게 걷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밤새 충분하다 예, 얘기할 수. 다른 나라 그 정도의 경제 규모인데 예. 그 정도 조사에서 그 정도 국민 부담을 갖고 돌아오는 문제가 네. 실제로 저희가 직접 대비 중에 굉장히 그걸 그렇죠. 충분히 늘릴 네.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하다 보니까 사실을 못 드렸는데 여기 현장에 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질문을 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질문을 하고 저쪽에 제가 오른쪽에 종이를 놨거든요. 그래서 주시면 적어주시면은 이따가 수거하는 시간이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이 좀 많이 달렸는데 몇 개 좀 읽어볼까요? 네. 네. 혹시 이야기할 때 버퍼링이, 버퍼링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어폰으로 듣는데 노이즈가 있어서 귀가 아파요. 네. 안 좋은 얘기들만 많이 좀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저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질문은 많이 없고, 안 보이면 앞으로 오세요. 뭐, 너무 늦었는데 그냥 여기서 봐야겠다라고 자기 혼잣말을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뭐죠? 국가기관 통신망까지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더킹갓 그레이트 엠퍼러 마제스티 베이직 이거 마스터 금민쌤이라고 예, 적어주셨네요. 무슨 말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은 없어서요. 사전에 받은 질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골라볼까요?
이것도 좀 참신한 질문이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수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오늘 저녁 식사하셨나요? 혹시 금씨라서 금수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녁 식사하셨죠? 동수저로 먹었는데요. 동수저요? 동수저 아니었나? 요새는 식당에 보통 다 나오는 게 뭐, 스테인리스. 스텐인가요? 네, 네. 고수저일 텐데, 예.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금수저로 혹시 식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수저는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은수저로는. 금수저는 안 쓰잖아요. 예전에는 은수저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금수저를 쓰는 데가 있나? 금수저는 다 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안 써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재미가 없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요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이슈화하는데 큰 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흘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처음 기본소득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 기본소득의 가능성은 어떻게 봤나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기본소득의 가능성은 어땠고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느리게 흘러가는가요? 아님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님 이건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 2007년에 대선 때 네. 의장님이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네, 담대한 진보, 담대한 네, 제안, 이런 슬로건이었던 것 그 같아요. 포스터 잘 보시면 깨알같이 공약이 5개 써 있는데 1번 네. 공약이 기본소득이었어요. 근데 아, 뭐, 그때도 뭐 계속 기본소득 얘기만 주로 했던 것 같은데 네. 보험은 없었고요.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네. 네. 너무 네. 투표권이 없으셔서 몰랐을 수도 있겠네. 있었는데. 그랬어요? 네. 보험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2008년 이후에는 상당히 빨리 의제화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좀 전망도 그때 2008년에 사실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망도 사회 전망 자체도 이 탈신자유주의 논의가 네. 좀 급격하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때는 이명박 정부였고 그렇죠. 또 희한하게도 중국하고 이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이 전부 미국이 뭐 양적 완화를 하고 또 중국의 경제 부양책을 펼치고 그러는 네. 통에 네. 한국은 좀 경제 위기가 사실 비껴갔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2011년이 되면 표출적인 경제 위기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는 뭐 마드리드 광장 시위라든지 뭐 그리스 사태, 뭐 이태리 사태 이런 게 다 11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1년의 도미노 현상인데 네. 사실상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호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기 속에서 한국이 좀 예외성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네네. 좋진 않았어요. 근데 예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2014 3년 전부터 이 불황이다. 더 이상 뭐 어렵다. 뭐 수출 앞으로 안 된다. 뭐 내수가 뭐 얼어붙었네. 뭐 어쩌네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지난 3년간 기본소득 얘기가 좀 많이 어쨌건 유포되고 또 아젠다 세팅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 대선까지 좀 대선 국면까지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서 보면은 뭐 앞으로는 실제 뭐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뭐 도입 모델이나 실행 모델을 갖고 논의하는 것으로 네. 좀 급격하게 좀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을까. 단순한 확산을 넘어서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 또 질문을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많은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다가 이제는 이재명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이슈가 사그러들지는 않겠지만 기본소득은 이재명 이런 인식이 커질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이 노동당 또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데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정치에 상표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기본소득이 뭐 이재명이라는 인격으로 이번 대선에, 이 기표화되는 거, 네.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과 같은 좌파 정당이,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확산에 대해서 기여할 게 여전히 남아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당장 뭐 집권을 해서 실현할 수 있는, 또는 실현하려고 하는 당장, 네. 그런 종류의 정책 공약이라기보다, 즉, 뭐 정치라는 게, 있는 역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는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하지만,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실현할 수 없는, 네. 그와 같은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먼저 그것이 적절하고 현실에 적절하고 옳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시험, 그러니까 현실 적합성, 그 다음에 네. 정당성, 이 두 가지 시험을 거친 완전한 기본소득, 네. 풀 베이직 인컴에 대한 정책 설계를 좀 하고, 그리고 뭐 좌파 정당, 노동당이 주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불과 이제 저희 작년 총선 때만 해도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내건 정당이 저희랑 녹색당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본소득을 뭐 대선 주자들이 그 공약으로 걸고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 알고 또 지지하고 이렇게 상황이 좀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좀 한편 보면은 그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 트랙인데 하나가 이제 토지 배당 형태로 1인당 월 25,000원 정도 수당이랑 한쪽으로는 이제 생애 주기별 기본소득을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사실상 다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중장년층을 제외한 세대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주고 추가로 뭐 장애인, 농어민에 대해서 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인데 이게 보면은 사실 사회수당으로서 성격이 강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이 이제 배당으로서의 의미, 사실 뭐 지구에 이것을 만든 우리들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측면이 좀 이야기하기 한계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에 관하면 이제 저희 노동당 정책은 모두에게 이제 30만 원씩 주는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보편적인 권리, 배당으로서의 의미를 좀 강조하면서 나아가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 몇 말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토지 배당은 수당이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의 토지 배당은 배당이죠. 네. 그러니까 뭐 좀 적게 내죠. 0.3%인가 보유세 내는 거라 너무 작은 것 같은데 평균 세율이 0.3입니다. 최소 0.6%는 걷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n분의 1로 나눠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이에요. 수당이 아닙니다. 뭐 필요하건 말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이 토지의 공유자이니까, 국토의 공유자니까, 당신 여기서 거둔 공유부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기본소득은 토지 배당이 기본소득이죠. 굉장히 작죠. 25,000원이지만. 그렇지만 원리적으로 이거는 기본소득입니다. 전형적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액수는 작지만. 네. 나머지 이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은 그럼 뭐냐? 이거는 특정 연령층한테만 주는 거죠. 특정 연령층한테만 주는 거고, 그 특정 연령층이라는 게 두 가지 범주죠. 하나는, 세 가지 범주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는 은퇴해서 노동 능력이 결여가 생긴 경우.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노동 능력이 결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노동 가능 인구가 아닌 연령층.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까지. 세 번째는 아니죠. 노동 가능 인구인데, 아, 네. 예, 인구인데 너무나 고용률 자체가 50% 미만인 사실은 이 준실업 상태의 사회적 처지가 준실업 상태인 연령층. 네. 이 세 가지 범주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배당까지 이제 들어간 거는 그래도 노동 가능 인구한테 준다라는 게 의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의의죠. 근데 아무튼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범주한테 나눠주는 생애 주기별 기본소득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은 여기서 필요의 원리에 따른 수당, 사회수당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 배당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른 수당을 준다 그러면은 청년층 중에서도 가난한 청년층만 저소득층만 골라준다. 즉 청년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준다. 이거는 필요의 원리와 배당의 원리를 결합시킨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이들 중에서 원래 받는 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원래 그렇죠. 원래 받는 게 있는 사람들. 네. 그렇죠. 노인도 원래 받는 게 있고, 아동, 0세부터 5세까지도 원래 받는 게 있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대체하지 않고 통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도의 논리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배당의 원리를 도입을 한 다음에도 더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요의 논리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더 주는 식의 수당도 또 설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동 수당을 받고 있으면서 아동 배당도 더 받는 거. 아동 배당은 평등하게 받고 아동 수당은 좀 다르게 받겠죠. 네. 뭐 노인의 경우에는 기초연금도 받고 있는데 배당, 국민 배당도 또 받죠.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설계가 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국처럼 사회수당이 굉장히 적은 나라, 위축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좀 과도기 모델로서는 괜찮은 조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이제 뭐 기본소득을 줬을 때 뭐 많은 이제 사회수당이 있을 텐데 뭐 저번 주에 저희 이제 또 오준호 작가님 모시고 토크를 했었는데요. 한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줬을 때 기존에 이제 장애인 연금이 그게 대체됐을 때 사실상 그 사람들에게는 복지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 과도기적인 모델에서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실현하는 게 오히려 이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네. 뭐 장애 수당이야 너무 당연한 건데 국기초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초생활 수급권은 이건 네네네. 남는 겁니다. 그럼 이거 역시 부분 대체 효과는 있지만 완전 대체 효과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30만 원을 지급한다 전 국민한테. 네. 그러면 30만 원까지는 대체되죠. 네. 41만 원을 준다. 41만 원까지는 대체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수급권은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차액을. 예. 그래서 부분 대체 효과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전에 그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채택 안에서도 그 기존의 이제 복지제도를 완전히 대체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도 결정되지 않았었나요? 권고안에 그런 게 있었죠. 어쨌건 네. 기존 복지 체계의 에서 삭감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또 올라온 게 있는데 잠깐 한번 볼게요. 기본소득이 로마 시대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라면 기본소득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도뿐만 아니라 이론의 기원까지 포함해서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로마 얘기한 거는 아마
그 예술가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였던 것 같고요. 그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했죠. 네. 그리고 기본소득의 기원은 저는 토마스 페인, 토마스 스펜스가 맞다고 봅니다. 18세기 말. 네.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나온다는 소리도 있는데요. 그 유토피아에 보면은 딱 한 구절 나와요. 한 구절. 어, 모두에게 준다 이렇게 한 네. 구절 나옵니다. 한 구절. 그 구절에서 정확하게 토마스 모어가 뭔 소리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당대의 이 인문주의, 휴머니즘적인 배경을 갖고 보면은 토마스 모어가 얘기한 건 기본소득이라기보다 공공구조다가 아니겠냐. 왜냐하면 비베스의 막역한 친구였고 비베스의 공공구조론이라는 게 자산심사하고 노동의무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심지어 노동윤리를 가르치고 국가는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현대의 노동경제복지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일 거라고 해석하는 게 옳고 매우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오는 거는 페인이죠. 페인이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인의 전제는 사적 소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이 수립되기 이전엔 다 원래 공유였다는 거예요. 그 사유재산권이 이제 수립이 됐는데 네. 사유재산권이라는 건 사실 원래 공유인 공유지를 갖다가 자기가 노동을 좀 첨가해서 개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개간한 부분만 짓게 아니라 원래 공유했던 것도 다 짓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어디까지가 원래 자연적인 공유고 어디까지가 인공적으로 이놈이 인공적으로 만든 소유인지를 알 수가 없다. 네. 가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뭐 사실은 사용료인데 조세로 걷어서 뭐 나눠주자. 50세 이상한테는 기본소득을 나눠주고 기초연금이죠. 네. 그리고 뭐 21살이 되는 사람한테는 종잣돈을 좀 주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원래 지구와 자연물은 전부 인간 모두의 것이다라는 이 공유론이죠. 네. 공유론에서 기본소득이 나왔다는 겁니다. 공유부. 우리가 함께 만든 부에 대한 배당이다라는 게 토마스 페인의 기본소득을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러니까 물론 공유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기본소득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예를 들어 원래는 모든 것이 공유물이었습니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로부터 뭐 이렇게 기본소득이 아주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 필연적으로 기본소득이란 결론만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모든 땅 다 공유였다라는 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철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몽땅 공유였으니까 지금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네. 재산 공유제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 17세기에 윈스텔리라는 그 잉글랜드 혁명기에 그 디거스, 그러니까 이 청교도파의 가장 강경파가 이런 주장을 했고요. 네. 프랑스 혁명기에는 바베프, 평등파가 이 주장을 했죠. 재산 공유제. 네. 그런데 페인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그 개간한 사람의 조그마한 노력은 그러면은 뺏기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페인은 당시에 사유재산권이 효율적이라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뺏을 게 아니라 공유부를 환수해서 세금으로 n분의 1로 나눠 가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네. 스펜서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에이, 그 환수한다고 해놓고 별로 10분의 9를 갖다가 사유라 그러고 10분의 1이 공유라고 한 거 이게 틀려먹었다. 네. 사실은 오늘날은 그런 소리를 하죠. 허버트 사이먼 같은 사실 좌파라 경제학자라고 말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아버지죠. 이런 경제학자,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인데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모든 소득의 90%는 자기 노동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종래의 지식 또는 뭐 인류 공통의 어떤 그 지식
또는 다른 사회적인 네트워크, 협력 등에서 나왔다. 10%만 찍거다. 네. 그러니까 90%는 과세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페인과 사이먼은 사실은 페인은 10%를 걷자 그런 거고 사이먼은 90%를 걷자 그랬으니까 공유부와 자기노동에 입각한 이 대가 네. 이것을 이세 크기를 서로 정반대로 계산한 거죠. 네. 스펜스가 이제 페인을 비판하면서 한 얘기는 이게 좀 의미심장한데요. 아니 뭐 바베프가 그럼 반드시 틀렸냐? 바베프가 좀 구체적이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죠. 뭐냐? 그냥 공유재산을 그럼 돌려도 된다. 공유재산으로 네. 전부 다 네.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공유재산을 돌려도 된다. 네. 그런데 바베프식으로 공동 소유, 공동 경영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네. 그것을 국가가 임대를 해주면 된다. 네. 사적인 이 경영자한테 임대를 해주고 네. 임대를 하면 확실히 공유에 관한 지대 수익이 그대로 환수될 거기 때문에 네. 그걸 n분의 1로 나눠 가지면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펜스가 분명히 밝힌 거는 조세를 거둘 때 그것은 공유부에 대해서 완전한 환수가 가능할 정도의 즉 지대 수익이 전혀 없을 정도의 조세여야만 네. 공유부 배당에 접근해 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반전이라고 이름 붙여주신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마이크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마이크 끊겨서 저희가 뭐 의도치 않게 정반전과 나눠서 후반전이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질문 좀 바로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세 분이 라이브 방송 같이 보고 계시고요. 사전 질문 받은 걸로 일단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소득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인구가 적으니 비교적 예산도 작을 것 같고 강원도 고성군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귀촌 기한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은 도시보다 농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그건 어디나 똑같죠. 소요 재정은 적게 들겠죠. 인구 적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 지방 정부 또는 시 정부 또는 네. 군 정부 차원에서 지방세로 한다 그러면 그만큼 지원 조달 어렵겠죠. 그렇죠. 그냥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이제 농촌 그건 이제 농촌 기본소득이죠. 네.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은 농업에 종사를 하건 안 하건 다 주는 이제 모델일 테고요. 네. 근데 농업에 실제 종사한 사람한테 주는 모델을 설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국적으로 네. 뭐 농어민 배당 뭐 이런 것도 뭐 이재용 후보 같은 경우 얘기해보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럼 이제 이 원리가 뭔가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농어민한테 준다. 사실 참여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농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지급되는 소득이잖아요. 네. 이건 참여소득이지 네. 기본소득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 참여소득은 그럼 불필요하고 나쁜 거냐? 아니죠. 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업 참여소득이라는 글을 제가 최근에 하나 썼는데 네. 결국 농정연구라는 잡지에 기고를 했어요. 네. 근데 농업 참여소득 형태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의 장점은 법률상 농민한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농업 참여소득법 같은 걸 제정을 해서 네. 뭐 6개월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준다. 그러면은 농업 노동자도 받을 수 있죠. 네. 뭐 이렇게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경우에 귀촌 기한을 좀 할인한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네. 뭐 그렇다고 봅니다.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으로 이행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겠지만 예. 그 자체로 매우 독자적인 모델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 옛날 노동당 정책에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같은 거 있거든요. 네. 이제 지난 총선 정책이죠. 뭐 그런 경우도
어, 권한은 근로감독관과 똑같이 하면서 네. 그 재정을 참여소득 형태로 설계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요거 질문 좀 관련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사실 이게, 도시보다 농촌이 좀 낫지 않겠냐. 이 질문이 한편으로 이제 그 지자체 예산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거 관련해서 질문하신 건데, 성남시가 사실 재정이 꽤 많은 부자죠. 편이었죠. 네. 예. 경기도에서 거의 제일 많을 정도로 예산이 많은 곳이었는데, 사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재정 자립도가 52%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자체에.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에 75곳은 자체 수입이 너무 적어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못 될 정도로 재정상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에서도 사실 만 24세 청년들한테 13,000명 정도 되는데요. 1년에 50만 원 정도죠. 이렇게 줬을 때 연간 65억 정도 들고, 성남시 예산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쉽지 않은 조건이 조금 우리나라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도입되는 게 또 중요할 텐데요. 네. 증세를 전제로 해야죠.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시장도 증세 얘기를 사실상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환상, 조세 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본소득의 경우에 사실 쉽게 다른 지출보다 훨씬 쉽게 재정 환상을 걷어낼 수가 있죠. 네. 그 장점에 좀 착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조세 환상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 초반에 드렸듯이, 나는 세금을 내는데 그 돈 어디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워낙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잖아요. 예. 네. 관에 대해서 비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그것을 좀 믿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혜택을 정말 직접 보는 경험이 또 조세 저항을 없애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실험 같은 게 좀 많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험을 한다 그러면 효과는 네. 일정한 좀 최소한 기초 지자체 정도 단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실험을 해서 뭘 보려 그러냐가 중요할 텐데, 네. 이 생활 형태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노동 유인은 어떻게 되느냐 네. 등을 따져야 되는 거지. 이게 지속 가능한가? 네. 이걸 따질 이유는 별로 없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해요, 기본소득은. 예. 기본적으로 국민 총생산의 일정 부분을 n분의 1로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국민 총생산의 10%를 나눠 가지면은 20만 원 정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그럼 15%를 나눠 가지면은 30만 원 나눠 가질 수 있죠. 네. 20%를 나눠 가지면 40만 원 나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산술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네. 물론 순조세로 따지면은 이건 명목과세로 따진 거고 순조세로 따지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보다 좀 적죠. GDP가 있는 한 나눠 가질 수 있는 크기의 부는 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증세를 전제로 한 기본소득은 어느 정도 규모에서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 좀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노동당의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글쎄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네. 만약에 기본소득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의제 당원 모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사실 정책 사업을 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바에야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네. 의제 당원 모임 형태가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외국, 특히 유럽의 좌파 정당을 보면은, 어, 지역별, 권역별 모임, 당원 모임이나 뭐, 지구당이죠. 네, 지구당뿐만 아니라 좀 다른 트랙으로 그런 의제 모임들이 있어요. 그게 공식 기구죠. 네, 당원들이 어떤 특정한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모여서 공식 기구를 형성하고 예를 들어 대의원도 배정받고 네, 그 참여하는 당원의 숫자만큼 권한도 가지죠. 네, 그런 방식이 돼서 당원운동 형태가 된다 그러면 의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정책위원회나 다름없다. 네, 정책위원회에서 네, 기본소득 의제를 떼내는 거에 지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는 네, 거죠. 지난번 2016년 기본소득 그 지구네트 대회에 독일 좌파당의 기본소득위원회가 사람을 파견했었는데요. 네, 그 발표자 한 명이 있었고 그냥 온 참가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네, 그 위원회가 그런 거죠. 당원 의제 모임입니다. 예. 대의원도 있고. 사실 좀 다른 당이긴 한데, 녹색당 같은 경우가 의제 모임 형태로 위원회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바로 그 대의원 표결권을 주나요? 그렇지 그건 않을걸요?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그냥 대의원을 추천을 해서 하는 거라서 좀 다른 구조일 겁니다. 네, 즉, 뭐 당원이 뭐 1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1000명에 합당한, 대의원, 어, 대의원, 그리고 예산의 배정, 이런 걸 정확하게 해주는 구조죠. 네, 포데모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제 모임, 서클이라고 부르죠. 서클이 한 12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오히려 그 숫자라든지 뭐 등등이 권역별 모임보다 더 세죠. 정말 많네요. 그, 저희도 뭐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해요. 왜냐면은, 그니까 제가 또 중앙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제 하나를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양한 어떤 정세에 따른 사업들도 진행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작년이었나요? 저희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의제에 대한 지속성을 좀 가져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위원회가 생기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이제 좀 댓글 보면은, 새로 시작하니까 아직 댓글이 많지는 않은데요. 빨리 노동당도 국회에 들어가서 기본소득이 지급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이 없는데, 댓글도 없네요. 뭐 좀 추가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은 덧붙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더 드릴까요? 뭐 두 개 정도,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죠. 기본소득이라 그러면은 일단 뭐 제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은 이게 국민 총소득 중에서 일정 부분을 그냥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겁니다. 나눠 갖는 방식은 조세를 걷어서 나눠 갖는 방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부자는 많이 내고 뭐 아주 가난한 사람은 한 푼도 못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똑같이 나눠 갖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소득은 뭘까요? 그 소득 재분배에 불과합니다. 소득 재분배 제도. 다른 게 아닙니다. 소득을 재분배하는 제도죠. 이게 왜 필요하냐? 지금 뭐 월드뱅크, OECD, 뭐 심지어 IMF도 소득 불평등 때문에 경제가 더 이상 돌아가지를 않고 망가졌다라고 진단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소득 재분배라는 게 이게 뭘까요? 돈을 제가 받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제가 소득을 재분배 받음으로써 제가 얻게 되는 거는 시간을 재분배 받는 겁니다. 제가 얻게 되는 건 시간을 돌려받는 거예요. 네. 즉, 정말 생계노동에 뼈 빠지게 나 혼자 일자리 있다고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청년 세대들한테 취업 기회를 좀 더 주고, 내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그래서 전 인구가
옛날부터 좀 적게 일하게 되는, 네. 자기 시간을 돌려받게 되는 예.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만이 아니라 시간의 재분배라는 거죠. 네. 그럼 시간을 왜 재분배해야 될까요? 이게 자- 기본소득의 핵심입니다. 네. 물론 자유로워지겠죠. 그런데 뭐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는 게 어떤 로빈슨 크루소의 자유가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되돌려 받고 더 많이 숙고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책도 읽고 옆에 있는 사람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민주주의 수준이 달라지고요. 사회의 수준이 달라지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이 새로운 주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기본소득은 소득의 재분배만이 아니고 시간의 재분배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새로운 이 주체가 생기는 거다. 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주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는 거다. 조건이 확보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말씀 듣다 민주주의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요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지금 탄핵이 어쨌든 곧 되지 않을까 싶은 시기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을 들고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박근혜와 최순실의 뭐라 그러죠? 돈을 걷어서 촛불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뭐 기본소득이란 말이 회자되는 거는 좋은 겁니다. 네. 네. 빨리 박근혜도 구속시키고, 뭐라 그러죠?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걷어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해주신 금민 의장님께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 같이 박수 치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